뒷방 늙은이들입니다. 네.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학부사인 성대신문사에서 학생 기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해서 뒷방에 물러나 있는 학생인데요. 네, 지금부터 저희는 이제 기사를 내기 위한 기획회의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저희 독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대신문 기자로서 저희의 이 발표가 그리고 이 기획이 신문 지면상에 나올 수 있을지를 판단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회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빨리 끝내야죠, 기획회의를. 그러면 잠깐만. 아쉽어. 아니 지금 아이템으로 과학현무의 구조라고 하는 토마스 쿤의 책이랑 클래식이랑 일렉트로니카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오셨는데 이렇게 발표는 안 하시고 갑자기 이런 음악을 틀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기자분들 분들도 다 재밌어 하시잖아요. 좋죠. 음악이 나쁘다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 노래 진짜 이거 아이돌 노래랑 비교가 안 되는 노래예요. 예, 이 노래가 일렉트로니카의 아버지 슈토카우젠이라고 일렉트로니카의 아버지 크라프트베르그의 덴타크라는 음악입니다. 이 덴타크라는 음악은 덴타크라는 뜻이 전자계산기를 뜻하는데요. 사실 일렉트로니카랑 클래식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지가 않은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클래식하고 일렉트로니카가 둘이 연관이 있다고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예,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19세기의 클래식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9세기 클래식, 20세기 이전의 클래식은 으뜸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클래식은 세계 음악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으뜸음 체계에는 으뜸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음에 뭐가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코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작곡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형화된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인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작곡가 클래식 작곡가 슌베르크라는 사람이 12음 체계라는 아주 독특한 작곡법을 발견해냅니다. 이 12음 기법이 뭐냐면요. 한 음이 연주되고 나서 다른 11음이 연주되지 않고서는 다시 그 한 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작곡법을 뜻합니다. 이 12음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으뜸음이 없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곡법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 슌베르크의 12음 기법을 받아서 독일의 작곡가 슈토카우젠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발전한 독일의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창시해내게 됩니다. 이 12음 체계와 전자기기가 결합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렉트로니카가 창시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20세기 클래식과 일렉트로니카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래식하고 일렉트로닉하고 연관관계 있는 건 흥미로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아이템인 과학현무의 구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안 그래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쿤이 지은 과학혁명의 구조는 일렉트로니카 클래식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패러다임이란 이론이나 체계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토마스 쿤은 세계를 바라보는 당시 사회의 주류 과학 이론을 정상과학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러한 정상과학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 즉 패러다임이 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예시를 드렸던 클래식과 일렉트로니카의 관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고의 틀이 규정되어 있는 한 시대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방법, 문제 유증의 체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으뜸음 체계에서 그 정상과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상과학,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19세기에 음악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으뜸음 체계로 인해서 작곡법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거기 작곡법이 나오는 현상, 정상과학은 이렇듯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지만 슌베르크는 여기서 생각을 꼬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정상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서 작곡법의 한계를 극복해내게 됩니다. 이처럼 일렉트로니카와 클래식, 정상과학과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과연 이게 결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 으뜸 중심의 클래식 음악 체계가 기존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단조로움이나 한계점을 극복한 게 12음 중심의 새로운 음악 체계고, 이제 거기서 전자기기의 발전에 결합돼서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일렉트로니카가 탄생을 한 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좀 드는 의문인 게, 그러면 클래식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한 게 일렉트로니카니까 일렉트로니카가 클래식보다 더 낫다는 음악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요?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편집장님의 의문처럼 새 패러다임은 과연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우월한 것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는 혁명은 기존 제도를 파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과학 이론에서든 정치혁명에서든 말이죠. 방금 설명한 음악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음이 으뜸음을 중심으로 관계를 이루는 기존의 클래식과 달리 일렉트로니카는 그 틀을 깨므로써 음악의 무한한 확장을 가져온 것이죠. 이처럼 클래식과 일렉트로니카는 차라리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새 패러다임은 기존 패러다임의 점진적인 발전이나 무한의 결과물이 아닌 비약적인 등장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비누적적 발전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패러다임의 두 가지 특성, 공약 불가능성, 비누적적 발전 과정, 이것 때문에 새 패러다임과 구 패러다임 사이에 어떤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한 시대에 어떤 패러다임이 보다 유용하다. 편집장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방금 언급하신 공약 불가능성하고 비누적적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사에서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드는 의문인 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신문이 대학신문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신문, 성대신문이라고 하면은 성균관 대학교 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냥 좀 막연한 학문적인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또 어떻게 해결하실지가 궁금해요.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 쿠엔책을 다시 읽는 이유가 시작합니다. 네. 패러다임은 과학자나 또는 이론가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일상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네,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수습기자 시절에 선배 기자들로부터 트레이닝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기사 쓰는 법, 취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흔들어 놓은 것은 언론관에 대해 배운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언론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는 서로 다른 신문을 준비하고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기사의 논조를 비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정말 의견뿐만 아니라 사실이나 진실조차도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질문이 다른 논조로 얘기하고 있겠죠. 이처럼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붕괴를 겪은 저는 대신 그 자리를 새 패러다임으로 채워넣습니다. 제가 대학신문 기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성신문이 문제화하지 못하는 대학 문화를 어떻게 기사화할 것인가. 네, 이렇게 저처럼 모든 사람들도 이제 개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겪는 사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개인적 성장을 이룩하고 또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개인적인 전환이 모여서 역사의 전환을 이뤄내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대의 주체에 설 그런 동기를 얻게 되니까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의 의식 구조뿐만이 아니라 집단 간의 갈등에서도 이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방중에 우리 성대신문에서 SNS 보드를 도입하자고 했었죠. 예, 별로 떠올리고 싶은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때 편집장님 반대하셨죠. 예, 저는 찬성하는 편이 아니었고 앞에 계신 학생부 정기자는 찬성하셨죠. 예, 그때 그 편집장님을 비롯한 데스크단은 모두 SNS 보드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SNS가 신문을 장식하고 배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자들은 파릇파릇한 신기자분들은 SNS 보드를 찬성했습니다. 왜냐? 상호소통과 속보성이 이 SNS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신문이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상호소통과 속보성은 이 SNS 보도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대신문회 뿐만이 아니라 학내, 학생 집단, 그리고 동아리에서도 이런 갈등 사례는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갈등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적 의미의 진통,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잠깐의 고통일 뿐입니다. 즉 우리의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갈등이 있지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는 진통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패러다임론 그리고 토마스 쿤이 지은 이 과학혁명 구조 관계를 기사에 꼭 싣고 우리 학우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소재가 어렵다. 나 무서워요.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소재가 그냥 단순히 막연한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룹의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일상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혁신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토마스 쿤이 말했던 패러다임에 숨어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기자단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셔서 이 기획을 같이 통과할 수 있고 이 기사를 같이 쓰시면서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